자, 시작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게 여러분 강의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이거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 네. 지금 매체가 여러 개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그 요즘 뉴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여서 지금 또 네. 네, 아직도 미디어가 어딘가 네,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중요할까? 자, 첫 번째는 잘 읽기 위해서, 잘 읽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읽어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네, 이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읽었으면 또 뭐 해야 돼요? 네, 써야죠. 네, 읽고 쓰고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어는 뭐 하는 거다? 매개하는 거다. 이어주는 거다. 네, 이거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에서도 미디어 교육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면은 보호주의 교육에서 미래 준비 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회는 여전히 어디 있을까요? 네, 여전히 보호주의에 있어요. 네, 보호주의를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어떤 책이 있느냐면은 예전에 그 책이 있었습니다. 네,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혹시 그 책 보신 분, 표지라도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손 드신 분 네, 계시네요. 없으세요? 네, 못 보셨어요? 보셨죠? 네, 네, 네. 그 책이 1992년인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으셨는데 안 보신.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나와서 볼 시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책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책이 나오고 신상원 집사님께서 이제 그 책을 쓰시고 낮은 울타리 들어보셨죠? 낮은 울타리. 네, 거기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대중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뭐 미디어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생각나시나요? 서태지 노래 이제 거꾸로 돌리면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교육들을 교회에서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도 보면은 교회에서 아직도 조금 그런 분위기예요. 예, 미디어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호주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선정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미디어 보면 안 돼. 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는 뭐 미디어 보면 안 돼. 그리고 혹은 뭐 중독이 되면 안 돼. 뭐 이런 류의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일반 학교에서는요 어떤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미디어 교육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단순히 아이들을 이제 미디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 교육의 개념으로 미디어 교육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네, 대미디어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를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미디어를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이거를 지금 다음 주에 이제 CTS에서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하는데 그때 이제 발표하려고 했던 자료인데 지금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책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오늘 공개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디어 혁명이 일어나면은 리터러시가 있고 미디어 혁명이 일어나면 리터러시가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은 미디어가 있습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미디어가 어떤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미디어를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미디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리터러시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미디어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미디어가 뭐 물론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 미디어가 있긴 했지만 일단 혁명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리터러시가 중요해집니다. 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인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인쇄술이 1400년대 등장했거든요. 1455년 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인쇄술이 등장하기 전에 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그 전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문해력이 그러니까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리테러시,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했어요. 왜? 네. 그러니까 인쇄술이 일어나기 전에도 글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글을 읽고 썼습니다. 학자층. 근데 일반 농민들은요, 글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사실은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보면 뭐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거 되게 많죠. 네, 막 이런 걸 성화도 많고. 왜 그런지 아세요? 글을 못 읽으니까 그냥 그 그림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화도 많고 성물도 많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글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인쇄술이라고 하는 미디어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글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글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져요? 문해력이 중요해집니다.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뭐예요? 문해력이 이제 읽고 쓸 수 있는, 글을 읽어낼 수 있는,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유럽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느냐면은 이때부터 인쇄술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자국어를 교육을 하는 이런 교육들이 각 영국, 독일, 프랑스마다 다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해되시죠? 네. 사실 그 이전까지는요, 라틴어를 되게 많이 썼어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주로 이제 필사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글을 소유하고 또 쓸 수 있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글은 존재했다. 그죠? 그런데 미디어 혁명, 인쇄술이라고 하는 미디어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리터러시가, 문해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어떻게 반복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뉴 미디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뉴 미디어가 뭐냐면요, 최근에 등장한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렇게 누구나 이제는 미디어를 제작을 하고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뉴 미디어인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뉴 미디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영상 미디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뭐였죠? 주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이런 미디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미디어 리터러시 중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미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죠? 방송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미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다시 미디어 혁명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하는? 뉴 미디어라고 하는 미디어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영상 찍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공유하시죠. 밴드에 올리기도 하시고, 카톡에 보내기도 하고, 우리 또 젊은 분들은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공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기도 하세요. 저같이 진짜 일반인, 이런 사람도 그냥 유튜브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매체를 생산해낼 수 있는 미디어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하나가 또 나와요, 사실은. 다음 주 발표할 건 사실 그건데,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데, 이제 미디어 혁명이 또 하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예, 그렇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챗GPT를 중심으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다시 또 등장하면서 이제 또 미디어 혁명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전에 인공지능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네. 알파고 기억나시죠? 네. 딥블루 이런 거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인공지능을 소수의 연구원들만 썼습니다. 근데 챗GPT가 미디어 혁명이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챗GPT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지금 누구나 무료로 가입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디어 혁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해질까요? 리터러시, 무슨 리터러시? 인공지능이 또 미디어 혁명을 일으키니까 이제는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중요해지겠죠. 정말 패턴이 똑같아요. 미디어가 이전에도 있었으나 소수의 사람만 쓸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 사람이 쓰기 시작하고 대중화되고 누구나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터러시가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리터러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세계가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게 그냥 뭐 일반적인 상황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냥 요즘도 뭐 어르신들 중에 뭐 자기 이름 못 쓰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글이 막 이제 퍼져나가고 그리고 인쇄술로 통해서 글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막 이런 시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가 확장합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글이라고 하는 세계가 막 이렇게 확장하고 세계가 막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계속 그냥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그 세계에 갇혀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넓은 세계를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좁은 세계를 살아가게 돼요. 거기에만 갇혀버리는 거예요. 미디어 리터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없으면 이제 앞으로 시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미디어가 거의 언어처럼 기능하고 있거든요. 효과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자기를 홍보하고 회사를 홍보하고 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져요. 그래서 모두가 다 미디어를 이제 누구나 쓸 수 있고 뭐 자기 채널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영상도 만들고 편집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가 없어서 그걸 못 써요. 그럼 이 사람의 세계는 어떻게 된다? 좁아지는 거예요. 그냥 좁은. 네.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무슨 얘기 어땠냐면은 번호는 011이 최고다. 맨날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 계속 투지폰을 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뭘 쓸 수 있다. 카톡이라는 걸 쓸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거 필요 없다. 머리 아프다. 복잡하다. 네.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카톡으로 막 영상도 주고받고 뭐 유튜브 뭐 링크도 주소받고 막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지 세계는 어때요? 여전히 전화, 문자 거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지금은 어떠실까요? 잘 쓰십니다. 아주 잘 쓰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너무 많이 보내셔서 문제지 자꾸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다 또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내면 네. 아버지 은혜가 됩니다.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보내고 뭐 이제 거의 기계처럼 AI처럼 이제 반응해서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리터러시가 없으면요 굉장히 좁고 제한된 세계를 살아가게 돼요. 네. 앞으로 시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대에 인공지능은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쓸까요? 안 쓸까요? 저는 쓸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조금 화제가 됐었죠. 메타버스가 그렇게 뜨지 않고 조금 가라앉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네,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여러분 타이핑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네, 스마트폰으로도 그냥 문자 입력하듯이 해도 답을 다 나와요.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앞으로 더 이렇게 쉬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고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확장되는 세계에서 막 날아다닐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투지폰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 갇힌 세계에 좁은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아예 교육과정 총론에 이게 꽝꽝 박혀서 나왔어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모든 교과와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수업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칠 수 있도록. 왜? 이게 이제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 기독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재가 없습니다. 일반 그 교육에서도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재가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 리터러시 교재가 없고 책도 없어요. 지금 제가 쓴 책 있잖아요. 저게 최초입니다. 처음이에요. 제가 다른 책을 추천하고 싶어도 없어서 추천을 못 드려요. 네.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 이제 좀 이따 더 할게요. 네. 아무튼 책 이야기 나중에 해야 되는데 벌써 얘기했네. 아무튼 교재도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너무 보호주의에만 우리가 매여 있을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없으면요 진짜 난 그거 몰라 이러면서 좁은 세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물론 보호주의도 중요합니다. 네. 아이들이 또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또 해로운 것도 좋지 않은 것 사용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진을 제가 늘 보여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이 아이가 어떤 거 같으세요? 행복한가요? 네. 네.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주변에 다 눈이 와 있잖아요. 네. 이게 다행히 우리나라 사진은 아니고 중국 사진입니다. 중국 사진인데 중국의 어떤 아버지가 이 타이거 파더라고 하죠. 네. 호랑이 아빠 뭐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강하게 키우겠다고 마이너스 영하 13도에 아이를 팬티만 입고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외국 기자가 이거를 보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던 사진인데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머 세상에, 그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 부모님들이요 애들을 이렇게 그냥 세상에 보내요. 미디어 세상에 뭐 이렇게 준비시켜서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따뜻하게 옷 입히고 내복 입히고 이렇게 목도리도 둘러주고 장갑도 끼워주고 그 안에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 미디어 쓰도록 하세요? 요거는 20세기 무비 가이드라고 미국의 언론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와 드라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점을 다 매겨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네, 이게 커먼센스 미디어나 뭐 이렇게 좋은 미디어 센터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꿈이에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비전이 저희 그 액제 교육연구소가 있는데 저희 교육연구소에서 앞으로 가지는 소망은 계속해서 리뷰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 대상으로 나온 영화들, 뭐 드라마 시리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항목별로 폭력성이나 뭐 교훈성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좀 그거를 보고 아이들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걸 다 이제 전문가들이랑 같이 평가하고 그 아이 데이터베이스로 쭉 만들어 나가는 거. 예, 영화도 그렇고 OTT도 그렇고 굉장히 요즘 볼 것들이 많은데 지금 아무도 그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이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17세가 될 때까지. 네. 누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가라고 봤더니 교회는 800시간이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열심히 해도 800시간입니다. 네. 부모가 2000시간, 학교가 11,000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 진짜 잘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또 부모로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아예 그냥 기독교 학교를 대안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세우자. 그래가지고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 합해도 13,800시간이에요. 네. 물론 이게 미국 통계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학교에 그렇게 오래 안 있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통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을 아이들이 미디어에서 보냅니다. 어떻게 보낸다고요? 팬티만 입고. 왜? 우리가 아무 보호 장비 뭐 이런 거 안 갖춰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사이버 불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볼링 말고. 예, 사이버 불링. 뭐라고 번역하죠? 우리나라 말로? 뭐 인터넷 왕따.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조리돌림을 해요. 막 이렇게 계속 욕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몇 학년들이 그러는지 아세요? 예,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그럽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네. 예전에는 방을 나갔어요. 막 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해. 예, 계속 잡아와가지고 계속 욕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면은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기 욕하는 거 다 들어요. 네. 근데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냐? 부모가 도움이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모가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아이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아이들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 젊은 청년들, 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계정을 여러 개 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는 거 알고 계시는 분? 네. 친구세요? 친구시면은 계정이 한 개 이상 있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네. 그냥 그거는 엄마에게 알려주기 위한 계정이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 애랑 페이스북 친구예요. 뭐 인스타그램 친구예요. 그래서 애가 뭐 올리는지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대체로 계정을 3개, 4개씩 씁니다. 네. 여기 보면 청년들 중에서 계정을 2개 이상 쓰시는 분 계시죠? 손 들어 보실래요? 한번? 네, 여기 한 분. 네, 또 한 분밖에 없다고 솔직히 부모님 계세요? 부모님 계시면 들지 마시고. 네, 몇 개 쓰세요? 2개밖에 안 쓰세요? 양호하시네요. 주변의 친구들 많이 쓰는 친구들 몇 개까지 쓰죠? 대체로 3, 4개 쓰죠. 네, 그래서 뭐 팬 계정 뭐 이렇게 있으면 팬 덕질 해야 되거든요. 덕질을 위한 계정이 따로 있고 대체로 여러 개의 계정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어요.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은 이 젊은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면 할수록 우울증에 잘 걸립니다. 네,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페이스북 많이 할수록 우울증에 잘 걸려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걸 자꾸 보니까? 네, 비교. 예, 비교가 핵심이에요. 네, 비교가 핵심인데 어떠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해야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세로토닌은 우리를 굉장히 안정적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사회적인 위치가 높다,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스타그램을 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많이 안 나옵니다. 왜 많이 안 나올까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다 이게 젊어 보이긴 하는데 가끔씩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우리 살 때는 비교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 주로 가족이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애가 엄친아였잖아요. 예, 걔가 제일 문제였지.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이웃들 요 정도 수준이랑 항상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아가는 걸 보면은 이제는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랑 비교합니다. 물론 나도요,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렇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분위기 좋은 카페 갑니다. 여행도 가요. 그래서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인스타그램 가면은 항상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나보다 더 좋은 데 간 사람이 있어요. 예, 나보다 더 맛있는 거, 더 럭셔리한 데를 간 사람의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예, 못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예, 계속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도 열심히 다이어트 했는데 인스타그램 가면 어떤 거예요? 나보다 더 날씬하고 몸매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하면 할수록 우리 자매들은 자기 몸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네, 청년들이 요즘 계속 겪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면 SSRI라고 하는 약을 복용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다행이에요. 안 들어보셨으면 다행입니다. 네, 안 먹어봤다는 얘기니까. 네. SSRI라고 하는 약은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하는 약이에요. 세로토닌이 다시 흡수돼가지고 없어지는 걸 막아주는 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약을 복용을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복용을 해야 되는 약이고,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그 청년들 중에 우울증 있는 청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속마음을 아직 안 드러낸 거일 수 있어요. 네, 요즘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데,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면 안 될까요? 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진짜 아직도 그런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예. 또 무슨 말 하면 안 될까요? 예? 멱살을 잡고 싶다 아마. 네. 또 뭐 하면 안 될까요? 제일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힘내요. 힘내.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편하게 안 먹어져요. 그때 제일 쓸데없는 조언이 뭐예요? 마음 편하게 먹어잖아요. 네.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 누가 걱정을 해? 그렇잖아요. 여기 우울증은요, 실제로 몸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자기가 기분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뇨가 있으시잖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 있으면, 자, 당을 좀 높여, 당 잘 조절해, 이렇게 인사하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너만 당뇨 아니야,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시냐고요. 우울증도 똑같습니다. 몸에 호르몬 체계 이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 온 공동체가 신경 써줘야 돼요.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뭐 힘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기도하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해주면 되지. 네. 그분은 진짜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거니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기도하며 도와주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배려하며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 약효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할 얘기 진짜 너무 많은데, 아무튼 네, 그렇고요. 게다가 중독 문제도 있죠. 네, 중독 문제 실제로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중독 있으시잖아요. 네. 사실 저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무슨 얘기인지 너무 알 것 같은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뭐 씻고, 그다음에 소파 물화일체가 돼가지고 뭐 TV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계시고 그러시는데, 예전에는 중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중독을 주로 이렇게 뭔가를 섭취하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약물이나 뭐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중독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는 거는 행위 중독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행위. 네. 왜냐하면 행위 중독에서도 어떤 약물을 복용할 때랑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쇼핑도 중독이에요. 네. 내가 그래서 그랬나? 뭐 지금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분,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신앙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종교적인 행위로. 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중독이 될 수 있고요. 중독은요, 대체로 다 좋은 게 중독이 돼요. 나한테 어떤 만족감을 주고 좋으니까 계속 그걸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길게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미디어도 굉장히 아이들을 이제 중독이 되게 합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대체로 한 5시간을 봐요. 네, 5시간을 보는데, 근데 어쨌든 네, 아이들은 통제력이 좀 약하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아이들을 미디어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절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질의응답을 또 하시겠죠. 네, 그래서 요 이야기는 뭐 질의응답 시간에 또 좀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궁금하시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재밌는 최근에 나온 2021년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하고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 연구했냐면은 이제 미취학 아이들이에요. 4, 5, 6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디어를 이제 조절하는 조절 능력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경우에 가장 잘 나타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가장 아이들이 미디어 조절 능력이 잘 나타날 때가 누구랑 미디어를 보는 건지 아세요? 그 이전부터 할까요? 예, 매체부터 해볼게요. 네, 매체부터 해서 이건 오늘
준비도 안 한 건데 여러분들 오늘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빨리고 있어. 막 네. 준비하지 않은 내용인데 원고에도 없어요. 이거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건데 텔레비전, OTT,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매체로 미디어를 봐야 아이들이 가장 조절을 잘할까요? 예, TV가 좋아요. 예, 가장 안 좋은 거는 예, 스마트폰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잘 절제하는 게 그러면은 OTT일까요? 텔레비전일까요? 텔레비전 케이블 방송일까요? OTT일까요? IPTV 이런 거 있잖아요. 네, OTT가 더 절제를 잘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으로 진짜 계속 나와요. 개미지옥이에요, 거기는. 근데 OTT는 하나가 끝나고 나면은 대체로 2개 내지 3개밖에 안 뜹니다. 그래서 그거 관심 없으면 그냥 끄거든요. 그래서 OTT가 가장 자식의 조절력이 높아요. 네, 근데 이런 연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가 누구랑 같이 볼 때 가장 자기 조절력 능력이 높은가를 봤습니다. 자, 누가 제일 높을까요? 엄마가 제일 높아요. 예, 엄마랑 미디어를 같이 볼 때가 제일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빠예요. 예, 아빠랑 엄마랑 거의 차이 안 납니다. 한 1% 정도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형제들이랑 같이 볼 때입니다. 예, 형님들이랑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자,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거는 혼자 볼 때. 예, 혼자 볼 친구랑은 없었어요. 친구 항목은 없었고 혼자 볼 때 안 좋아요. 형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친구는 혼자 볼 때 안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게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 볼 때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 조부모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볼 때. 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애는 엄마 아빠가 보세요. 왜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 힘들게 하냐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의 인생이 있으세요. 괜히 맡겨놓고서는 왜 우리 집에 그냥 미디어만 보게 놔두냐고 그러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왜 많이 이렇게 보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몸이 힘드신 거예요. 몸이 힘들다 보니까 아이랑 놀아주기가 힘드셔서 미디어를 더 많이 보시게 하고,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랑 보면 아이는 내가 보호자의 승인 하에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아빠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랑 엄마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랑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도 해드릴까요? 요거 아빠한테 불리한데. 네. 네. 그러니까 엄마가 미디어를 얼마나 쓰는지, 엄마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있죠. 그리고 아빠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있습니다. 네. 둘 중에서 아이에게 엄마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아이의 그 조절 능력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별로 안 줍니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잘 됐는데 나 하루 10시간씩 봐야지 뭐. 근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워낙 뭐랄까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몸빵하는 게 있습니다. 예. 계속 아이랑 이렇게 전업주부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시간 많이 보내고 뭐 이러면서 그냥 밥도 먹이고 뭐 이렇게 어차피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차이 나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아빠 같은 경우는요, 아빠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랑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아빠가 미디어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아이의 조절 능력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네, 이 남편은 집에 가자마자 아주 그냥 그놈의 스마트폰 맨날 들고 있고, 그냥 야구 본다고 하면 들고 있고 막 이 생각하고 계시죠? 네? 어차피 뭐 우리 집 아니니까 저는 남의 집 이야기니까 뭐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사시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특히 이제 아빠는요, 이제 일을 하시게 될 경우, 이건 이제 엄마가 맞벌이 하시는 집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엄마가 맞벌이 하시는 분은 엄마의 미디어 사용 시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빠는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를 하셔야 돼요. 아이랑 시간을 보내는 질로 승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미디어를 하시다 보면 그 질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 자체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아빠가 좀 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미디어 중독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가 또 교사로서 아이들을 굉장히 아이들이 잘 절제할 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기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건 이제 나중에 또 질문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 아마 좀 구체적인 질문들 하셔도 돼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교사들에게 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또 더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건 제가 또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제가 한국교회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교회 교육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니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낮았어요. 네, 이거는 아이들을 조사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 부모님들, 교회학교 교사 1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참여도 없고 관심도 저조하고 그리고 잘 참여했지만 관심이 식었다. 이게 이제 50%를 넘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 만족도가 낮은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사역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미디어 활용 능력이랑 연관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할 때였으니까 미디어를 잘 사용하는 그런 교사라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만족하지 않을까?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걸 봤더니 놀랍게도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역자의 미디어 능력이 낮으면요 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네. 근데 만족도가 그나마 좀 높게 나오는 거는 사역자의 미디어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그러긴 하지만 미디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게 될 거예요. 네, 어떤 형식이든 간에서 우리 미디어를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역자들, 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미디어 활용 능력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역의 도구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들이 잘 해나가야 됩니다.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미디어 리터러시 책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1권도 없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 자체도 사람들이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책을 썼고요. 근데 여러분들 책을 잘 안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엄청 쉽게 썼습니다. 어느 정도 쉽게 썼느냐면은 대화체로 진행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그냥 술술술술 읽히고요. 그리고 지금 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보면 근데 그림이 되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 독해력이 떨어질까봐 그림도 엄청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 책을 제가 이제 저희 집에 홈스쿨링을 하거든요. 저희 집 애가 중3일 때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토론 질문들이 나옵니다.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토론 질문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아이랑 이제 독서 토론을 하면서 만든 질문이에요. 네,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독서 토론하면서 같이 읽었어요. 중3 애들도 읽은 책이에요. 이거 못 읽으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네, 하여튼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한 내용 뭐 많이 하려고 노력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요 대학에서 3시간 동안 15주를 수업을 합니다. 45시간을 가르치는 수업이에요. 네, 이 시간에 다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들을 수가 없어서 일단 중요한 내용만 그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얘기만 책에 담아놨으니까 책을 보시고 근데 책을 제가 몇 권 안 가져왔어요. 아마 늦게 가면 없을 거예요. 네, 진짜로 식당에 그렇게 책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어쨌든 빨리 가셔야지 어쨌든 책을 사실 수 있으실 거고요.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적었나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많이 가져오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어쨌든 제가 저자니까 저자 할인 가격으로 드릴게요. 지금 얼마 주고 사셨어요? 18,000원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15,000원만 받을게요. 저자 할인 가격으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30권인가밖에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사셔야 돼요. 아무튼 그러고 제가 이걸 이제 교사 교육을 하고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단체로 구입하기도 했어요. 이건 그냥 우리 교회 교사 그냥 다 주자.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이건 무조건 읽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년들 사주시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셨는데 근데 저는 제가 장로님 계신데 이런 얘기 드리는 게 네. 뭐
그래서 재정으로 사도 좋아요. 근데 저는 어떤 철칙이 있냐면요. 책은 여러분 자기 돈으로 사서 봐야 돼요. 네. 남이 사준 책 잘 안 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책이 내가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30권 가져가시고요.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더 보내드릴게요. 저자 가격으로 할인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저거 인터넷 서점에 가서 할인받아서 사셔도 16,200원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더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해서 어쨌든 드리는 거니까 네, 장사하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좀 결론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미디어가 되어 주십사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저희 집 애가 어느 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휘파람을 어떻게 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 휘파람 어떻게 부는지 가르칠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휘파람 어떻게 가르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입술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근데 애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된다고 되게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때요? 엄청 답답해. 근데 왜 이거 휘파람을 가르쳐 주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입 안을 보여주는 게 어렵잖아요. 휘파람 불 때 그럴 때 이 안을 어떻게 보여줘요? 안을 보여주려면 소리가 안 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걸 가르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거는요, 사실 보여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탁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네, 계시지 않나요? 탁구. 네, 탁구 이 드라이브 있죠? 네, 드라이브 어떻게 쳐요? 그럼 다 이릅니다. 다 그냥 이렇게. 자, 탁구 드라이브 치는 거를 그냥 말로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손으로 보여주죠.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탁구채를 잡아서, 아니 손으로 자꾸 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각도를 어떻게? 45도로. 어때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뭔가를 하는 거 있죠. 뭔가를 하는 거는요, 말로 설명하면 어렵습니다. 뭔가를 하는 거는 보여주는 게 나아요.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하라 그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아는 거예요, 아니면은 살아가는 거예요? 네, 단순히 아는 것만 신앙은 아니죠. 그게 기초가 되지만 신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말로 가르치는 걸까요? 아니면 보여주는 걸까요?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보여주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마 이거 지난번에 왔을 때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 제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 내용을 기억하시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그 안티기독교 카페에 한동안 회원이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저기 다 죽었어요. 네, 다행히 뭐 없어지고 그랬는데, 안티기독교 카페 회원이신 분 한 명도 없으세요? 네, 저랑 만나셨을 수도 있는데, 네, 다행히 없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저기를 가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뭐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글을 맨날 올리고 이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진들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목사아들, 장로아들, 권사아들, 안수집사아들 이렇습니다. 또 뭐 아들만 있냐 그러시길래 목사딸, 장로딸, 안수집사딸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다 운영진이고 맨날 글 올리고 뭐 개독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걔네들이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일단 그것도 이유가 되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안티 이슬람 카페 만드실 수 있겠어요? 못 만드시죠? 예. 안티 조로아스터교 만드실 수 있겠어요?
못 만드시죠? 예, 왜 못 만들어요? 몰라서 못 만듭니다. 몰라서. 예, 왜 목사들, 장로아들, 뭐 목사딸, 장로딸이 여기서 그 맨날 글 올리고 운영하고 그러는가 봤더니요, 얘네들이 다 알아요. 예, 머리로 아는 건요 엄청 들었습니다. 교회 학교, 주일학교 다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거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냐면은 걔네들이 본 게 다른 거예요. 걔네들이 본 건 다른 겁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저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반짝반짝. 자, 반짝반짝. 자, 그래서 이 오른손을 이렇게. 자, 자기 이렇게 턱에 대보세요. 네. 자, 옆 사람 보세요. 어디 대고 있어요? 네. 자, 어디 대고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가요. 슬그머니. 자, 지금 이렇게 뺨에 대고 있는 분들 보이시죠? 네. 왜 뺨에 대고 있어요? 저를 열심히 본 사람입니다. 지금 열심히 보고 강의 집중한 사람들은요, 사실 다 뺨에 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어디 대라 그랬어요? 턱에 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말한 걸 따라 할까요? 보여준 걸 따라 할까요? 네, 보여준 걸 따라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여름에 쉬러 내려갑니다. 차를 두 대를 나눠서 가요. 휴가를 가요. 차 두 대로 이렇게 나눠 가는데, 제가 이제 앞차로 가다가 뒷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사거리가 좀 복잡해. 오거리인가? 하여튼 로터리 그런데, 거기 헷갈려 하지 말고, 그냥 우회전하면 돼. 이렇게 제가 전화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고는 내가 이렇게 앞에 갔다가 좌회전했습니다. 자, 그럼 뒷차는 어떻게 할까요? 좌회전합니다. 왜요? 저는 우회전하라고 했는데 왜 좌회전할까요? 그냥 네가 그렇게 갔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부모가 말하는 거랑 부모가 보여주는 게 다른 겁니다. 부모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모의 삶은 어떠냐면은 돈이 최고야, 돈이 하나님이야, 이런 삶을 살아가요. 부모가 말로는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랬는데 아이가 보는 건 어떤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왕이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부모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 애는요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가 앞에 차 따라갈 때 사실 뒤가 좌회전하지만 얼마나 뒤에서 갈등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우회전하려면 왜 절로 가? 엄청 헷갈려 하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티기독교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부모가 보여준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또 선생님들께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건 이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미디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가 다양한 거 있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최근 나오는 영상 미디어 보면 엄청 강력해요. 아이들 굉장히 집중하면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미디어도요 실제로 보는 것만 못해요. 실제로 보는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가시면 좋겠죠? 그죠? 유럽 여행 가고 싶으시죠? 누가 다 돈 주고 유럽 여행 시간 주고 유럽 여행 가라 싫어하시겠어요? 좋죠. 너무 좋죠. 자, 유럽 가서 뭐 하시겠어요? 에펠탑 앞에 서가지고 에펠탑 영상을 보시겠어요? 에펠탑 보시겠어요? 너무 뻔한 거잖아요. 실제로 경험하고 보는 게요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이들이 뭐 미디어 보고 뭐 이런 것도 물론 하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더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아이들이 실제로 보고 듣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미디어가 뭐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미디어가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미디어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었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했다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인 나를 통해서 얘네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어떤 건지 보고 또 깨달아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디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잘못 말했어요. 미디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들은요 항상 미디어였어요. 항상 미디어였어요. 중요한 거는 뭐를 보여주는 미디어의 연야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정보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미디어였으면 아이들은요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만큼 강력한 교육 미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학교의 우리 선생님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본받는 것,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간단한 말이에요. 야,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야, 신앙 별거 없어. 그냥 나 따라하면 돼. 나 따라하면 돼. 내가 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돼. 그게 신앙이야. 이렇게 아이들을 삶으로 교육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미디어로서 그들의 삶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그 내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말 중요한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미디어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을 이어줄 수 있는 이 탁월한 삶의 미디어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